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여보,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영근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의 은근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잠시뿐이었고, 퇴직 후 박 씨는 그저 집에서 밥만 얻어먹는 백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들에게 남편인 자신을 흉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의 그 발언을 듣고 박 씨는 놀라서 따지지도 못했죠. 농담으로 듣고 지나치기엔 그동안 아내가 박 씨에게 눈치를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곧 다른 돈벌이를 해볼 생각이었지만 아내가 의욕을 꺾어버렸습니다. 돈은 자신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며 계속해서 박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아내. 그래서 박 씨는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벌어보라고 말이죠.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박 씨도 두고 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상했던 일은 있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년 정도는 조금 숨을 돌릴 시간을 가지려고 했죠. 박 씨는 이른 아침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돌아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형광펜을 꺼내 중요한 기사의 줄을 그어가며 읽었습니다.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 모습을 보고는 아내가 핀잔 아닌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침 공기 상쾌한데 당신도 같이 좀 걷다가 오지? 아이고, 됐어요. 아침밥 해야 돼. 아침 좀 천천히 먹으면 되지. 배고프다고 하지나 말던가? 입을 삐죽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박 씨는 다시 신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씨는 습관적으로 TV를 켜고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질색을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 봤으면 됐지. 뉴스를 또 틀어요? 뉴스가 뭐가 어쨌다고 그래? 아우, 소리 좀 줄여요. 대낮부터 정치니 범죄니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진저리 치는 아내의 말에 음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머쓱하게 음소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따가 저녁에. 그러면 저녁밥은 먹고 들어와요? 글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어지간하면 먹고 와요. 왜? 나는 그냥 대충 챙겨 먹게. 당신 오면 국 끓이고 해야 되니까. 뒷말은 생략이 됐지만 귀찮다는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집에 앉아서 삼시세끼를 얻어먹는 게 눈치가 보이긴 했습니다. 박 씨는 슬그머니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좀 도와줘?
그러자 아내는 도마 위에 놓인 채소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거나 좀 썰어봐요. 그 말에 박 씨는 엉거주춤 어설픈 포즈로 양파를 조금씩 잘랐습니다. 모양도 삐뚤빼뚤하고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옆으로 좀 비켜봐요. 걸리적거리지 말고. 아내의 말에 무심코 옆으로 한 발짝 비켰던 박 씨는 아내의 말을 곱씹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아니, 부엌이 좁잖아. 아, 그냥 당신은 앉아 있어요. 딱히 도움은 안 되니깐. 부엌에서 쫓겨나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만 하며 살았으니 당연히 부엌 일이 서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더라도 실력이 필요 없는 빨래나 청소 같은 걸 했지 음식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처럼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맞기에 현관 쪽에 묶어놓은 쓰레기 봉투를 집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 눈치가 안 보이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또 눈총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가 자신을 귀찮아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할 일 없으면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식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사업 구상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거는 아니고 좀 더 나이 먹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려고 하지. 왜? 빨리 좀 시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그냥 언제까지 집에 있어요? 쉴 만큼 쉬었잖아요. 아직 퇴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 그 정도 쉬면 다 쉰 거지. 집에 있는 나도 좀 생각해줘요. 당신이 왜? 나도 할 일이 많은데 당신 밥 차리느라 시간 다 가는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하던 말을 멈추고 방금 무슨 말이라도 했냐는 듯 열심히 밥 먹는 척을 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진 박 씨는 물만 한 잔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왜 먹다 말아요? 입맛이 없어.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힘든 듯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아내와 같이 집에서 함께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편히 쉴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 걸 원한 건 박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는 거 알죠? 알어. 근데 왜 우리 집에서 해? 나가서 먹지. 지난번에 선희 언니네서 먹었잖아요. 이번엔 우리가 대접해야지. 음식해야 하잖아. 당신 힘드니까 그냥 시켜서 하자, 그럼. 에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흉보지. 그럼 내가 장 봐올게. 뭐 사와야 하는지 좀 적어줘. 박 씨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어주는 목록을 가지고 집 앞 마트에도 다녀오고 약속 날 전에는 집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와서 신경 쓸 텐데 안 그래도 요즘 예민한 아내에게 부담을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점심 부부 동반 모임을 같이 하는 두 부부가 박 씨의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고 박 씨도 할 일이 무척 많았죠. 어머나, 무슨 음식을 이렇게나 준비했어? 집사람이 아침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이고, 와이프 자랑은?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습니다. 여섯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나부터 막걸리야. 운전은 어떻게 하게? 아, 대리 부르면 되지. 주말인데 좀 편히 놀자. 요즘에 계속 이래요. 아,
직원이 있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일해. 나이 먹었으면 집에 좀 있지. 내 나이가 어때서? 20년은 더 일하지. 여기 선인애처럼 여행도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여기는 일 안 해도 연금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러다가 남자들의 일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부부 중 하나는 교사 부부로 은퇴 후에도 연금이 많이 나왔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고 아내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부는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10대 명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는 박 씨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아직은 뭐 집에서 쉬지. 쉴 수 있을 때 푹 쉬어. 다시 일 시작하면 이때가 제일 좋다고 할걸? 아이고, 아내 무서워서 얼른 다시 나가야죠. 서로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 남녀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남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막걸리를 마셨고 여자들은 조금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다며 거실로 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겠다고 했죠. 막걸리 더 없어. 조금만 사놨는데 잠깐만 금방 가서 사올게요. 박 씨는 한창 떠들던 중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트에 들렀다가 들어왔죠. 그런데 거실에서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부럽기만 한데. 연금 있지, 사업하지. 우리는 뭐 퇴직금밖에 없네. 그래도 진짜 성실하게 회사 다녔잖아. 그러면 뭐해? 앞으로 다시 돈 벌어야죠. 남은 인생이 긴데 벌써 퇴직했으니까. 그럼 요즘 집에서 쉬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이라는 거지. 종일 집에 있으면 밥도 새끼 차려야 하고. 집안일은 전혀 안 도와줘. 도와주긴 하는데. 안 도와줘도 되니까 제발 좀 나가서 돈이나 벌어왔으면 좋겠네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고. 어머나, 너무했다. 너무하긴요. 나도 집에 늘 혼자 있다가 남편 수발 들려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돈만 딱딱 갖다 주는 게 좋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농담이랍시고 웃으며 하는 말에 여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중 하나와 박 씨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고, 농담도 잘하네. 애써 수습하는 목소리에도 아내는 박 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자들은 돈 안 벌면 막 자존감 낮아지고 그러지 않나? 우리 남편은 그런 것도 없나 봐. 나 같으면 뭐라도 하려고 할 텐데. 나머지 둘은 대꾸는 하지 않고 서로를 민망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막걸리를 몇 잔 마셔서 그런지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했죠. 박 씨가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또 비참한 기분이 들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30분이 채 안 돼서 여자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더 안 마시고? 에이, 얼른 가야지. 여기도 치우고 쉬어야 하니까. 더 계셔도 되는데. 그런데 박 씨는 예의상이라도 붙잡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아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당신도 놀지만 말고 좀 치워요. 밥값은 해야지. 아내는 박 씨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 내가 여태 밥값을 못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남 앞에서까지 나를 그렇게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어? 아내는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
들었어요? 들었냐고? 내가 한심하다는 듯이 얘기하던데. 퇴직했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아니,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야 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그냥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까 일 좀 했으면 해서 한 소리죠. 내가 퇴직한 지 1년이 됐어. 2년이 됐어. 아니, 내가 뭐 당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래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평생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사람이 안 예민해져? 나 정년 퇴직했어. 일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래 일하고 퇴직한 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다시 돈 버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참나 어려울 것도 없지? 남들 다 하는구만. 뭐라고? 아내는 돈 버는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를 그런 취급을 한 것이겠죠. 이 나이에 돈 버는 게 쉽다고? 뭐라도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거죠. 당신은 애초에 하려고를 안 하는 거고. 집에 있으면 삼시세끼 차려서 대령해주고 얼마나 편하겠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힘으로 돈 벌어봤어? 쓰는 건 쉽지. 박 씨도 참지 못해 한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주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당신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로 헐뜯지 못해서 안달이 난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앞으로 빨래도 알아서 하고 당신 먹을 건 알아서 챙겨 먹어요. 나도 나만 챙기면 편해. 아내가 박 씨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기어코 자신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한 듯 했습니다. 박 씨도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참에 돈 벌면 되겠네. 뭐라고요? 이 나이에 돈 버는 거 쉽다며? 나도 내 밥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도 돈 알아서 벌어서 써. 누가 그러라면 못할 줄 알고? 그렇게 해.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한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는지 분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리가 덜 된 부엌은 박 씨가 마저 치웠습니다. 이제부터 똑같이 해야 하니 잘하든 못하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거실 테이블에서 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길래 힐끔 보았더니 아내가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똑같은 자세 그대로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못 구했어? 그러는 당신은 뾰족하게 받아치는 아내. 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어느 날 안방에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전화해 봤더니 다 안 된대. 인터넷? 인터넷으로도 다 해봤지. 사무보조랑 카페 같은 데는 다 젊은 사람만 뽑는다잖아. 경력도 없으니까 자꾸만 거절당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도 나 안 뽑겠더라고.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야. 울적한 아내의 목소리에 박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박 씨가 평생 회사에 다닌 것처럼 아내도 평생 살림만 했기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집에서는 주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사회에서는 반겨주질 않으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박 씨도 씁쓸했죠. 그러다 얼마 후 아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부터 출근해요. 어디로?
그러자 당당했던 목소리가 조금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앞에 이 앞에 어디? 마트? 아내의 말에 박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아내는 그 눈길을 살짝 피했습니다. 계산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일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지만 아내는 조금 창피할지언정 긴장되거나 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음 날 박 씨의 담담한 말에 아내는 복잡한 감정이 떠있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의 손등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은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물건 계산하다가 긁혔어요.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도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종일 서서 계산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기 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앞에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박 씨는 말없이 아내가 자기 전 머리맡에 파스를 놓아두었죠. 그 사이에 박 씨는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물건을 파는 일인데 요즘에는 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팔고 창고에서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박 씨도 퇴직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일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돈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박 씨가 회사에서 다니면서 해왔던 일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나가서 경비원이 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이었죠. 아내는 정말로 박 씨의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혼자만 간단하게 차려 먹고 나갔고 저녁에 와서도 혼자 먹고 치워버렸습니다. 빨래도 자신의 옷만 했고 말이죠. 박 씨도 불평하지 않고 홀로 간단하게 밥을 챙겨 먹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다 보니 늘 메뉴는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아닌데 아내 없이도 뭐라도 해먹을 줄은 아는 게 좋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도 스스로 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딱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서 해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 집 밖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로 자연스럽게 향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마트에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으려나 생각했죠. 그러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먼 곳은 차를 타고 가야 해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가 2개라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계산대 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서 적어온 것들을 하나 둘 찾으며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은 지도 꽤 되었죠. 그러고 나서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익숙한 옆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계산하고 있는 곳이 아닌 2칸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모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앞쪽에 있던 손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줌마. 그거 빨리 좀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안에 계산하겠어. 아, 제가 아직 좀 서툴러서요. 그럴 거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나와 있어. 남자의 말에 박 씨가 발끈하려던 걸 참았습니다. 요즘에도 저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아내는 당황해서 더욱 느려졌습니다. 저리 비켜보세요. 일단 제가 할 테니까 옆에서 서서 좀 배워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해요? 이건 머리만 있으면 다 하는데.
그리고 다른 직원인 듯 보이는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아내를 어깨로 슬쩍 밀었습니다. 두어 걸음 물러난 아내가 입술을 꼭 깨물고 서서 계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이 여전히 시뻘갰습니다. 박 씨는 장바구니에 들었던 물건들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차를 타고 멀리 마트를 다녔습니다. 그런 그를 아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지쳐서 돌아와서 대화도 제대로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은 할만해? 할만해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한 달 후 아내는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받았으니까 고기라도 사 먹지 그래? 고기는 무슨. 아깝게. 아내는 돈이 아깝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기를 제일 좋아하던 아내가 변했습니다. 이 돈 벌려면 내가 몇 시간 서 있어야 하는데. 이어지는 말은 박 씨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 듯 했지만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며칠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걸 돕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아니,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물건을 왜 옮겨?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인 줄 알아요? 손 비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래도 몸은 아껴야지.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허리를 다쳐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잔소리 할 거면 나가요. 아내는 무척 속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죠. 아내는 한동안 허리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서는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하루가 고된지 머리만 뉘이면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늘 퀭해 보였고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말했습니다. 나 마트 일 그만뒀어요. 이제 그만하게. 아니, 식당에 취직했어. 요리해. 그건 아니고 아내는 갑자기 마트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백숙을 파는 식당인데 여름이 끝나가니 별로 안 바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욱더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근무 시간도 11시부터 9시까지라서 쉴 만한 시간은 자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뚝배기에다가 나오는 곳 아니야? 그 무거운 걸 서빙하는데 그럼 병이 안 나고 배겨? 아내는 자다가도 끙끙 앓았습니다. 아직 날이 더워 장사가 여전히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면 또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았죠. 어느 날은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물었더니 진상 손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갖다 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짧은 머리는 자기밖에 없는데. 근데 사장님까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아내는 하소연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로 마음이 상했는지 박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었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집에 자신밖에 없으니 말문이 트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에서도 한 달 반을 일하더니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밥 먹는 시간도 늦었죠. 박 씨는 잘 준비를 하려다가 말고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당신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후회돼요. 내가 돈 벌어보니까 정말 힘들다. 아내의 말에 박 씨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쩐지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수십 년을 버텼어요. 안 좋은 꼴도 많이 봤을 텐데. 난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이 안 왔으면 할 때도 많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남이 돈 벌기가 쉽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지 뭐. 얼른 밥 먹어. 배고프겠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렇게 일만 한 당신, 퇴직했는데 집에서 제대로 못 쉬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섭섭해서 보기 싫기도 했었는데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박 씨도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일 시작했고 당신까지 안 벌어도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집에 있어. 그래도 돈 벌어오라는 게 아니라 존중을 해달라는 말이었지. 나도 당신 존중해. 그동안 내가 일한 만큼 당신도 집에서 고생 많았잖아. 애들 키우고. 여보, 나도 3달 동안 밥을 너무 허술하게 먹어서 그런지 당신이 해준 밥 그리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그런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마음이 안 좋던 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오기가 있었기에 말리지 않았던 것이지 아내가 괴로운 걸 즐긴 적은 없었죠. 당신은 이제 집안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됐어. 같이 해. 아내는 월말까지 일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는 좀 더 일하겠다고 했지만 박 씨가 말렸습니다. 아내까지 일을 하니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는 있을지언정 행복하지 않았죠. 남은 인생은 서로 위하며 살자. 그 후로 박 씨와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집안일을 맡았고 박 씨의 온라인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사무실을 얻어나갔습니다. 생활과 일의 공간이 구분되는 게 박 씨에게 그리고 아내에게도 더 좋았습니다. 아직 대단히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남은 인생 배골코 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지. 내가 하는 것보단.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듯 했죠.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들처럼 명품백 한 번 사줘 봤어? 해외여행을 시켜줘 봤어? 근데 왜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우리 집 들어와서 평생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시켰잖아.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근데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김창훈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지난 30년간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부터였죠. 피치 못할 사정에 오갈돼 없어진 장모님을 딱하게 여긴 김 씨는 없는 형편에도 자신이 장모님을 건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장모님을 혼자 내버려 둔다는 선택지는 김 씨에겐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 더 많았던 나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랬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내만은 그런 김 씨의 희생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친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힘들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내의 부모와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김 씨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리고 장모님조차도 그런 김 씨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걸 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했죠. 무얼 위해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나 몰랐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급이라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장모님에게 자신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죠. 김 씨는 봄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4월 아내 박미경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지 1년도 되지 않아 김 씨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낳아 알콩달콩 살고 싶었던 김 씨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엄청 고생해서 우리 키우신 거. 들었지? 근데 어떻게 외면해? 그건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젊은 날의 김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은 되찾지를 못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찾지. 아내의 말에 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모님이 혼자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디 투자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이제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한순간에 장모님이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형네는 뭐라고 해? 그래도 장녀가 있으니 뭔가 말이 있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언니네는 엄마 모시고 살 상황이 아니래. 왜? 모르겠어. 형부 사업이 좀 복잡한가 봐. 어떡하지? 우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을까?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 아마도 길게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것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게 1분 1초 만에 결정할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얼른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 모시고 살아야지. 정말? 그래야지. 어머님 모시고 오자. 고마워, 창훈 씨. 진짜 고마워.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습니다. 별다른 설득의 과정도 없이 합가가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 장모님이 김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2개 중에 하나가 장모님의 방이 되었고 부부의 공간은 좁아졌죠. 김서방,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우리 김서방 주려고 아침부터 만든 거야. 이게 뭐예요? 만두 빚어서 찐 거야.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만두는 직접 만들어야지 사 먹으면 맛없어. 감사히 먹을게요.
아무튼 간에 우리 김서방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고생은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괜히 군 식구 하나 더 늘어서 고생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생 안 해요. 김 씨의 아내는 결혼하면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모님까지 있으니 김 씨는 혼자 벌어 두 식구를 건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더 힘들어질 듯 했죠. 그래서 김 씨는 나름의 고충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내도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니 든든해했고 집안일을 분담해서 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것 좀 봐라. 이게 뭐예요? 낮에 택배가 왔는데 박서방한테서 온 거야. 형님한테서요? 그래. 돈 잘 버니까 이런 걸 다 보냈다. 상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한다며 선물로 대신한다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평소에는 잘 보지도 못하는 큰딸 부부가 안 온다면 서운할 만도 하지만 장모님은 그저 기뻐 보였습니다. 아무튼간 든든해. 이렇게 장모를 생각하는 사위가 있을까? 김 씨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장모님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통이 커. 지난번에는 핸드백 사줬잖아. 기억해? 네. 기억하죠. 장모님이 작은 방에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고 외출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김서방한테 자랑했네. 월급쟁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같나? 신경 쓰지 말어. 사람이 돈 좀 못 벌 수도 있지. 그런 게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며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 씨는 씁쓸해졌습니다.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장모님 용돈에 늘 돈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인 월급이 빤한데 모으는 돈이 없이 버는 족족 나갔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인데 장모님이 있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큰 사위와 비교하는 듯한 말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말았죠.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시는 소리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별 뜻이 없는 말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큰 사위와의 비교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고 있다는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것인지 씀씀이가 커졌고 자연스럽게 김 씨는 초라해졌습니다. 장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것이 김 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엄마 병원비는 냈어? 결제하고 왔어. 걱정이네. 자꾸 아파서. 그러게. 장모님은 자주 병원에 다녔고 종종 입원을 해서 영양제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병원비는 전부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박서방? 그래. 병원이야. 지난번에 보내준 그 보약 말이야. 그것 때문에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무튼 나한테는 박서방이 최고야. 알지? 장모님이 있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들은 말이었습니다. 큰 사위와 통화를 하면서 한바구니를 짚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 김 씨는 씁쓸했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퇴원할 때 마트 좀 들러. 과일이 좀 먹고 싶네.
네. 그럴게요. 날 더우니까 차 빼서 요 앞에 딱 서 있어야 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반면 장모님은 김 씨를 꼭 운전기사 또는 자신이 부리고 있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쩔 땐 조금 함부로 대한다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김 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곁에 있는 사람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이 더 애틋한 법이었으니까 말이죠. 박서방네 애들은 벌써 영어 레슨인가 뭔가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 혼자서만 받는 거 말이야. 학원 말고 과외식으로. 그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정말? 아직 유치원 다니잖아. 비쌀 텐데. 당연히 비싸겠지. 아이고, 그런데 너희는 애도 안 갖고 뭐 하냐?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장모님이 갑자기 화살을 김 씨에게 돌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 장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안에 셋이 같이 사니까 좀처럼 눈치가 보여서 애를 만들지 못하는 자식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곧 가져야죠. 얼른 낳아. 둘 셋은 낳아야지. 낳기만 하면 내가 키워줄게. 우리 형편의 둘 셋을 어떻게 키워? 아내의 말에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곤 김 씨도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에 박서방네는 큰 집으로 이사도 간다더라. 그래? 돈 잘 버나 보네. 사업이 아주 잘 된대. 사람이 그렇게 통이 크니까 뭘 해도 잘 되지. 남자는 자고로 그릇이 커야 해. 아이고, 우리도 그래도 방 3칸짜리엔 살아야 하지 않겠냐. 김서방 곧 승진한다고 하지 않았어? 에이, 승진한다고 그렇게 월급이 확 오르나? 김 씨는 스스로가 무척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만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김 씨에겐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김서방, 애 좀 봐. 네. 지금 몇 시예요? 4시야. 애 자꾸 울잖아. 선이는 낮 동안 애 보느라 고생 많으니까 김서방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봐. 그러고서 방문이 닫혔습니다. 김 씨는 얼른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방문 닫히는 소리에 옆을 돌아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 출근 준비를 하기엔 이른 시간. 김 씨는 눈을 비비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다 봐주겠다고 하던 장모님은 아이는 아빠가 돌봐줘야 정서에 좋다며 육아를 떠넘기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얼마든지 좋았지만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아이를 볼 때면 괴로웠습니다. 이러고 나서 출근을 하면 피곤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죠. 하지만 딸 고생하는 건 싫어하는 장모님은 자꾸만 김 씨를 깨웠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싶었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너무 고나게 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어린 아이를 보느라 아내도 힘들 것이 분명했기에 김 씨도 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죠. 김서방, 옷차림이 그게 뭐야? 네. 아무리 식구라도 장모 앞에서 난닝구만 입고 돌아다녀? 남사스럽게. 아, 죄송합니다. 아이를 보다가 옷차림에 신경 쓰지 못하고 바로 방에서 나왔는데 그걸 보고는 장모님이 지적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았을 때는 보통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장모님과 함께 산 뒤에는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할 때면 이렇게 꼭 한 소리를 듣고는 했죠. 김 씨는 내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 같지가 않고 꼭 처가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도 집안일도 장모님이 도와주니 좋겠지만 김 씨만 홀로 외떨어진 섬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장모님과 아내가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만 같은 식구고 김 씨는 그 세 식구를 위해서 돈만 버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니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그렇게 외롭고 가끔은 장모님이나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내 식구가 먹고 사는 일이 김 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부담감에 우울증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알지 못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하고 장모님의 소원처럼 방도 하나 늘렸습니다. 그러니 어느새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딸이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장모님이 김 씨를 앉혀놓고 하는 말에 김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대꾸를 하지 못하고 방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오히려 장모님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나쁜 건 그 아저씨야. 장씨 아저씨, 알지? 알아, 아는데. 장모님이 무슨 돈으로 그분 돈을 빌려주셨는데요? 지인의 부탁에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줬다는 장모님.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장씨인지 정씨인지가 잠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잘한 사고를 많이 쳤던 장모님. 그리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김 씨. 김 씨는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걸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벌지 않으니 돈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남에게 함부로 돈을 주거나 빌려주었고 김 씨에게 함부로 손을 벌렸습니다. 김 씨 부부의 살림이 은퇴를 앞둔 이 순간까지 여유롭지 않은 이유에는 장모님이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장모님의 빚까지 김 씨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날 김 씨는 처음으로 삶이 힘겨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 좀 부탁해봐. 안 그래도 엄마가 형부한테 말했나 보더라고. 근데 몰라. 사업 어렵다고 힘들겠다고 그랬대. 그렇게 잘 산다며. 지영이는 유학도 가 있잖아. 형부 말은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봤자 김 씨네 사정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처형은 늘 그랬습니다. 가끔씩 좋은 선물 하나씩 주고 자식으로서의 모든 의무는 김 씨 부부에게 밀어두었죠. 너무한다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모시고 사는 김 씨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어리석은 것은 김 씨였고 처형 부부가 똑똑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의 빚을 갚느라 김 씨는 또 몇 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 씨의 노고를 알아준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맘때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50대 직원들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김 씨는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집에서는 생활비와 장모님 용돈, 아이 교육비로 빠듯했고,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험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은 온다고. 김 씨는 회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장모님의 빚도 갚았고, 딸은 좋은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 김 씨의 짐을 좀 덜어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다녀올까? 제주도 같은 데도 한 번도 못 가봤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여행도 해본 기억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도 다 컸으니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아내에게 말했죠. 때마침 장모님도 처형네와 함께 강릉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 혼자 있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며 아내와도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김 씨 부부는 장모님이라는 갈등 요소가 하나 더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있네.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항공편도 예약했고 숙소도 잡고 맛집 리스트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이번에 강릉 가는 거 취소됐어. 어쩌다가요? 선아 그 기집애가 나한테 삐져가지고 취소했어. 하여간 나쁜 년이야. 근데 제주도는 나도 안 가봤는데 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표가 없을 텐데. 김 씨는 이번만큼은 아내와 단둘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거절한 것이었는데 아내가 금세 검색을 해서 표를 찾아냈습니다.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무섭고 결혼 기념일이라 좀 그래? 아, 아니요.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제주도도 가보네. 결국 결혼 기념일에 셋이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숙소는 급하게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했죠. 제주도에서의 3일은 완전히 장모님 위주로 흘러갔습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속이 더부룩해. 다른 데로 가자. 해산물 같은 게 낫지 않아? 미리 예약한 흑돼지 맛집에서 나온 장모님의 말이었습니다. 성산일출봉? 늙은이 죽일 일 있어? 차라리 차에서 기다리고 말지. 결국 김 씨 부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만하면 바다 구경은 다 하지 않았어? 바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리 아픈데 이만 들어가자. 부부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날 저녁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이번 결혼 기념일은 당신이랑 둘이서 여행하고 싶었어. 그렇다고 엄마만 두고 오면 우리 마음이 편했겠어? 30년 동안 붙어 살았는데 3일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해? 당신은 시어머니 같았으면 그렇게 뒀을 거야? 엄마 혼자 그러고 있으면 나는 마음 아프지? 그럼 내 마음은? 당신은 내 마음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근데 없는 형편에 엄마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제주도라도 모시고 오고 싶은 내 심정을 당신도 이해 좀 해줘. 그 말이 꼭 김 씨를 탓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가 돈을 못 벌어 장모님 호강도 못 시켜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호강은 못 시켜줬어도 30년간 의식주를 책임졌습니다. 아니, 내 부모보다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가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김 씨는 홀로 숙소를 나와 홀로 별을 봤습니다. 50 넘은 중년 남자가 남몰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날이었죠. 11시가 다 되는 시간. 집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녁밥도 못 먹고 일을 해서 출출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밥까지 차려 먹을 수는 없었고 고픈 배를 달래느라 찬장에 있던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두세 입 먹고 있자 장모님이 졸린 눈으로 나왔습니다. 오밤중에 무슨 라면을 먹어? 웬 냄새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네. 참 자네도 그 시간까지 일해놓고 회사에서 밥도 못 얻어먹었어? 아무튼 쥐똥만한 회사라 그런가 월급도 쥐똥, 인심도 쥐똥 같네. 혀를 차며 화장실에 들렀다가 방에 들어가 버리는 장모님. 김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처진 어깨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몇 입 먹지 않은 라면은 이미 식어 있었죠. 하루하루가 지쳤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장모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차 심해져 갔습니다. 80이 넘은 장모님은 치매에 걸린 이후 거동까지 더 불편해진 듯 했습니다. 아니, 점점 아이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 내 놈이 내 지갑 훔쳐갔지? 지갑을 훔쳐가다니요. 박서방이 나한테 사준 지갑. 이 도둑놈이 훔쳐갔네. 아니에요. 장모님, 달려들려는 장모님을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아내는 그 옆에서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변한 게 괴롭다고 훌쩍거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독립을 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집에서 멀지도 않은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돌봐야 할 아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장모님을 좀 돌봐드려야지. 어딜 그렇게 다녀? 간병인 있잖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간병인이 완전히 공짜가 아니잖아.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자꾸만 딸들 찾으시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김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약 없이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간병인이 있다고 하지만 24시간 쓸 수도 없었기에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옆에 있어야 했습니다. 겨울에 잠옷 차림으로 혼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뻔한 뒤로는 꼭 그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가 아니라 김 씨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 덩치에 엄마 부축을 어떻게 해? 당신이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아내보다 풍채가 있다 보디 힘에 부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장모님을 돌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씻기는 것이나 옷 갈아입히는 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밥이라도 잘 차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일만 했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내는 그런 김 씨를 타박했습니다. 아내도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김 씨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한들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요양원?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도 그게 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요양원이라니?
우리 엄마를 버리자는 말이야? 버리다니. 그러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가 하는 데까지 해본 거야. 아내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에 처형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아니 애까지 새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수가 있어? 참 허탈했습니다. 모두의 기억이 다른 것인지. 김 씨는 자신이 평생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졸지에 평생 뒷바라지 해준 장모를 버리는 천하의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모시고 가세요. 요양원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이제 처형이 좀 모시고 사세요. 그러자 금세 얼굴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그 말하려고 왔는데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씩 주면 되나? 한 달에 50만 원의 치매 노인을 돌보라는 건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오히려 김 씨가 50만 원씩 누구에게든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절하자 또다시 윽박을 지르는 처형 부부. 제가 30년 넘게 모셨어요.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빚진 것까지 제가 모든 걸 책임졌어요. 그동안 처형이나 형님은 뭐 하셨어요? 여보, 왜 이래? 당신도 그래. 말로는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당신도 힘들어서 나라 간병하는 분한테 떠맡기고 있잖아. 내가 떠맡기긴 무슨.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들처럼 명품백 한 번 사줘봤어? 해외여행을 시켜줘봤어? 근데 왜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우리 집 들어와서 평생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시켰잖아.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하지만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한 달에 자신의 몫으로 받는 돈이 퇴직할 때까지 평생 3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달리 취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은 참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어지간하면 요양원은 보내지 말자고. 우리도 모시고 가면 좋겠지만 손주도 봐주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처형 부부는 끝까지 직접 모시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큰 사위를 따라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김 씨와 아내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가 큰딸한테 갔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사는 건데 그때 거기로 갔어야 했어. 아니, 좀 더 부자한테 시집 보냈어야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정신이 든 것인지 아니면 더 놓은 것인지 장모님이 흐느끼며 하소연했습니다. 착한 것만 믿고 결혼시켰는데 착한 게 밥 먹여주나? 아니면 착한 게 집을 사주나?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장모님도 김 씨를 원망하는 걸 보니 잘못 살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게 장모님의 진심인 듯 했습니다. 그 안에 김 씨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금방 와야 해. 나도 외출해야 되니까.
아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퇴직을 해서 집에 있는데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거운 짐이 김 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 씨가 집으로 돌아와서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옷을 갈아입고 있던 아내가 놀란 눈을 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 그래. 당신은 당신 뜻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아. 나는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 뭐? 정말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고 이렇게 이혼을 하자 그래? 자식 도리하기 싫어서? 나는 장모님 자식이 아닌데도 평생 자식돌이하고 살았어. 이만하면 됐잖아.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장모님 안쓰럽게 생각하니까. 나도 억지로 요양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마음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야.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몇이야. 벌써 이렇게 됐네. 김 씨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야. 어떻게 엄마가 저런 상황에 우리를 버려? 그래. 욕하고 싶으면 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좀 찾아서 살아보자. 그러면 나는? 당신도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장모님 늘 처형한테 가고 싶어 했잖아. 처형이랑 잘 얘기해 보던가. 여보, 이러지 말자.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어떡해? 나중엔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뜨겁게 타다 못해 이제는 하얀 채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후 불어 날아가 버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근데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재산 분할까지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한 몸뚱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뭐든 하면 입 하나에 거미줄 칠까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던가 요양원에 보내던가 하겠지만 경제력 있는 자매가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남자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아? 금방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는 나도 당신 안 받아줘. 힘들 때 우리 버린 거 아니죠? 아내는 끝까지 김 씨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부디 잘 살아. 그렇게 그해 김 씨는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이 있는 1인 가정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얼마 안 돼서 곧장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고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박봉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최저시급이라도 받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면 밥 3끼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서 80 넘어서는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김 씨는 퇴근 후 러닝셔츠를 입고 맥주를 한 캔 땄습니다. 안주는 컵라면이었습니다.
챙겨줄 사람도 없지만 다시 말해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틀어서 보았죠.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소식은 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에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 거 이모가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뭐라고 그래? 엄마가 먼저 보내야겠다고 이모한테 전화한 거래요. 도저히 못 돌보겠다고. 어쩌면 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앞에는 효자가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으니 말이죠. 엄마는 3일 전에 마트에 출근했는데 오늘 전화해보니까 출근 안 했대요.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아이고, 근데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인생 사세요. 엄마도 어떻게든 살겠지. 나도 있고. 아빠 너무 고생했잖아요. 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숨가쁘고 고된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얼른 닦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김 씨가 가장 많이 운 듯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안했어.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마음잘 추스르고 잘 지내. 김 씨는 장례가 끝나고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아내는 붙잡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뒤돌아서는 김 씨를 보더니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60대가 되었지만 이제 인생의 진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는 서운한 것도 많고 지금도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김 씨의 발걸음은 눈물에 젖었지만 가벼웠죠. 너 상을 엎어.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강우 엄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정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정 씨는 인생에서 하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밀쳐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면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면 아들은 그 사이에서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중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억지를 부릴 때면 정 씨의 편을 들어줄 때도 많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밥상을 엎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정 씨를 밀쳐버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인 이상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이야기는 전부 뉴스에만 나오는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만 나오는 다소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는 먼 일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죠. 정 씨가 순진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위해서 많은 걸 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이 바보였죠. 아들이 정 씨를 밀쳐서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그 순간 정 씨는 가슴 속에서 아들을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내 자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하나 있었던 자식은 정 씨가 혼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안정적이었던 탓에 아들을 아주 풍족하게는 아니어도 평범하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참 효자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어긋난 적 없었고 다른 집 아들들보다 정 씨에게 다정했습니다. 결혼하면 전화 한 통 하기도 힘들다는 지인들의 자식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효자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래서 그런가 며느리는 그게 늘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챙기는 만큼 처가도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시집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며느리와 5살 손주까지 함께 정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3주 전에 보았고 그동안은 바빠서 못 샀기에 꽤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면 정 씨는 그동안의 피로가 단숨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무릎에 앉기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죠. 아들은 늘 그랬듯 젓가락을 들며 정 씨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이 최고네. 너희 집이 여기니? 집밥은 너희 집에서 먹는 게 집밥이지. 저도 어머님이 해주신 게 더 맛있는데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온 보람이 이런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또 올린대요. 며느리가 식사 도중에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올렸잖아. 모르겠어요. 아직 올린 건 아닌데 만기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니? 며느리의 말에 정 씨도 걱정스러운 듯 대꾸했습니다. 아, 하늘에서 한 2억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 그러게. 누가 주면 큰절을 하지. 며느리가 마지막 말을 하며 정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무언의 압박을 느꼈죠. 정 씨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정 씨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손자가 생선을 달라고 하기에 생선 살을 바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일부 정 씨가 보탠 것이었습니다.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아들 며느리가 모은 돈까지 합쳐서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세금 이야기를 종종 꺼내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정 씨도 내심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시골에 있는 땅과 집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받은 것이었는데 워낙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방치해둔 채였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날 때 한번 내려가 볼 생각이었습니다. 파는 것도 금방 팔지는 못할 듯해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얼마가 나오든 아들 집 사는데 보태줄까 생각해 왔습니다. 정 씨는 그게 없어도 충분히 노후 준비는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연금만으로도 소소하게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고생이 많네. 정 씨는 두루뭉술하게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해두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팔아서 얼마 안 된다면 실망할까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고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이 정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 여기 앉아서 먹을래? 그 순간 손자가 꾸물꾸물 정 씨의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커서 무릎 위에 두고 밥을 먹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정 씨는 손자의 애교로 받아들이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이야기로 빈정이 상했던 며느리에겐 거슬려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우야, 이리 와. 할머니 괴롭히지 말고. 아니야, 괴롭히기는. 오히려 손자가 이렇게 안겨오는 게 기꺼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애벌은 나빠져요. 안 그래도 여기 왔다 가면 어리광만 늘어서 교육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어이 손자를 자신의 옆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엄마가 애 예뻐서 그러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내뱉자 며느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강우 엄마 말이 맞아. 정 씨가 웃으며 말하자 불편하던 분위기는 조금 풀어졌습니다. 정 씨는 정답게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정답게. 그리고 여름 휴가가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신다고요? 시골이요. 거길 왜 가세요? 시골집도 정리하고 해야지. 그 안에 폐기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 처분하고 해야 돼. 아이고, 더운데 그걸 왜 지금 해요? 그냥 두시지. 그거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돈이 되겠어요?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랑 휴가 가요. 아니야. 한번 가야 해. 지금 정리 안 하면 또 몇 년간 방치되지. 그러면 휴가를 그쪽으로 갈까요? 근처에 바다도 있잖아요. 꼭 정리를 해야 하는 거면 엄마 혼자 하시긴 힘들지 않아요? 어머, 정말? 그렇긴 했습니다. 혼자 내려가서 이것저것 할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그냥 뒀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같이 갈래? 그 옆에 바다도 좋긴 좋아. 아들네가 도와주면 하루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같이 가자고. 작년에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놀러 갔다 왔으니까. 아, 그건 그렇지만. 며느리의 눈치가 빤했습니다. 그렇게는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괜히 아들네 휴가 망치고 자신도 눈칫밥 먹기가 싫어서 정 씨가 얼른 대꾸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려가는 김에 고향 사람들도 보고 하면 돼. 너희끼리 좋은 시간 보내. 사실 아는 고향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는 의문이었지만 아들 며느리 마음 불편할까봐 둘러댔습니다. 가서 하루만 같이 정리하고 이틀 동안 바다에서 놀다 오면 좋지 않아? 강희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 휴가 가서 일까지 해? 그럴 거면 나는 차라리 강희 데리고 친정 갈게. 뭐? 그게 무슨 휴가야? 가족끼리 보내야지. 그렇잖아. 휴가에 시집 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일에만. 아니다. 아이고, 됐어. 어차피 같이 갈 생각도 없었어.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와 다툴 생각까지는 없었는지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함께 도와주는 줄 알고 화색이 되었던 정씨만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면 며칠간은 고생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정씨는 아들네가 여름 휴가에 사돈네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에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고생을 꽤나 했습니다. 폐기물을 싣고 풀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씨가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집 안에 있는 짐 중에서 정씨가 챙길 물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옮기고 팔기 위해서 부동산 여러 군데에 내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관공서에 돌아다니며 집과 땅에 관한 서류들도 떼놓았습니다. 그래도 집이 멀쩡하네요. 그러게요. 관리를 안 해서 허물어야 될 줄 알았더니 열쇠는 여기 마루 밑에다가 둘게요. 이게 도심에 있는 곳이 아니라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꽤 받을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곳 찾는 사람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 앞까지 뭐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보는 손님도 적지 않고요.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되죠? 네. 알아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닷가를 구경할 힘도 없어서 정리를 마치고 곧장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훗날 자신의 무기가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정씨는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디스크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옆에서 부축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 좀 알아봐 줄래? 강우 엄마한테 부탁해 보려고 해요. 뭐? 아니야. 뭐 하러 그래? 힘들게. 한동안은 거동이 불편해서 부축을 받아야 하는데 아들은 그걸 며느리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며느리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사람 쓰면 되지 왜 강우 엄마가 고생을 해? 괜히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민망해서 말했더니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해야죠. 그리고 이번 기간도 며칠 안 되잖아요. 강우 어린이집 가서 낮에는 시간 많이 있어요.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정씨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만 들어가 봐.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어머님 씻으셔야 하잖아요. 저도 할만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이고. 고마워. 그런데 이틀 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말 남의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런다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에도 요즘 이자가 좀 비싸요? 그렇지. 어머님은 여유가 좀 있으시죠? 여유? 아니, 연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어머님 댁도 있고. 뭐 여유랄 것까지는 없고. 혼자 살아갈 정도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정말로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는 며느리 때문에 정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글쎄. 집 사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정씨도 아들네가 결혼할 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씨도 곧 70대였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아닌 노후를 생각할 때였죠. 시골집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에 그게 처분되면 아들에게 줄 생각이었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인다거나 대출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무척 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젊은 아들 내외는 앞으로 재산을 축적할 일이 많겠지만 정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돈 탈탈 털어주고 나중에 아들에게 의지해서 살면 그것만큼 비참한 노후가 없다고 생각했죠. 서운하네요. 자식이 둘셋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 많으신데 그렇게 꼭 쥐고 있으셔야 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따지는 투로 말했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막말로 정 씨가 큰 재산을 꼭 쥐고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일보다 정 씨의 남은 이 30년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나름 며느리 노릇한다고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에 정 씨도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며느리 노릇. 정 씨가 집을 해줘야 할 만큼 며느리에게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종종 정 씨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아마 말려줄 아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30대이니 철이 덜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린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른된 입장에서 이해해 주자 싶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름에 정리하고 온 시골집 말이야. 땅이랑 같이 부동산에 내놓고 올라왔어. 그거 팔리면 너희 줄게. 그게 언제 팔리는데요? 글쎄, 금방 팔리지 않는다고는 했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리면요? 1억이 생기나요? 2억이 생기나요? 강우 아빠한테 들어보니까 깡시골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야. 그거 팔아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사요? 지금 저를 바보 취급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얼마가 됐든 나올 거 아니야.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도와주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정 씨가 멀쩡한 재산은 아까우니 돈 안 되는 것 팔아서 푼 돈이라도 쥐어주려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그걸로 어머님 노후자금 하세요. 그리고 서로 기대지 않고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더 좋겠네요. 정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하다못해 몇백이 됐든 간에 거저 준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을 우습게 알아서 어떻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벌써 5살인데 아직까지 부모에게 손을 벌릴 생각만 하는 것에 실망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 그게 싫다면? 알았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집을 사줘야 하는 의무라도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병수발 들어주었던 며느리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한 번 더 참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꾹 눌러 참고 말 뿐이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 있는 며느리를 정 씨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효심이 있어 정 씨의 간병을 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집 얘기가 나온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셨어야죠. 애 돌보기도 벅찬데 여기까지 오는 거 힘들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정 씨를 부축하더니 뜬금없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와서 자리에 다시 누우려던 정 씨가 멈칫했습니다. 팔 아파요. 어서 누우세요. 며느리의 짜증스러운 재촉에 정 씨가 쓰린 속을 달래며 침대 위로 몸을 뉘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고. 정 씨는 아픈 몸에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더 힘든 일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진통제 부작용인지 아니면 먹은 것이 얹혔는지 아침에 구토를 했는데 얼른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 바닥에다가 쏟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들이 흘끗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꼭 치매 환자라도 된 것처럼 대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내가 치울게. 어머님이 허리를 굽힐 수 있으세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방해만 된다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아들과 통화하는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토하신 거 내가 치웠어. 어떻게 자기는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어머님이 집 살 돈 보태주시지도 않는데. 거봐, 내가 뭘 했어. 어머님 그럴 생각 없으시다고 했지? 당신만 괜히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네. 어머님 내일 퇴원할 때는 당신이 와. 나 더 이상 못해. 얻는 거 하나 없이 시어머니 간병만 하는 거 너무 억울해. 정 씨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 간병 같은 거 애초에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진작에 간병인을 쓰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그걸 거절한 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얻어볼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놓고 보답을 못 받는다고 사람을 구박하고 뒤에서 헐뜯는 게 기가 찼습니다. 며느리의 바닥까지 본 기분이었습니다. 이래서는 퇴원에서도 며느리와 얼굴 맞대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정 씨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도 한 번도 말을 걸지도 무언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 씨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 씨의 속을 열어볼 수 있었다면 놀라서 얼른 닫아버렸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원할 때는 어제 들었던 통화 내용처럼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정 씨에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부모 앞에서는 진정한 효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에 눈치 많이 보였어요. 안 그래도 바쁜 시기인데. 그랬어? 미안하다. 그리고 강우 엄마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년에 엄마만 고생해요. 뭐? 아들은 정 씨의 대꾸에 대답하지 않고 먼저 차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정 씨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허탈함밖에 남지 않은 얼굴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정 씨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역시나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였죠. 그리고 퇴원하고 며칠 뒤에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 집 엄마 살기에 너무 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남은 돈으로 저희 좀 보태주세요. 이제는 아주 당당했습니다.
며느리와 상이라도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여윳돈이 없다고 했다고 험담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한 거 잊었니? 시골집 판 돈도 필요 없다고 알아서 살으라며. 바로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며느리라고 잊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문이 막히는지 어버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는 한 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놓고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아우, 엄마. 뭐가 오해가 있나 보죠. 강우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했겠어요? 그리고 시골집은 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거 가지고 준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정말 가증스럽다. 네가 병원에서 날 어떻게 대했는지 강우 아빠는 아니? 어떻게 대하다니요. 한번 물어봐라. 옆에 환자가 위로해 주더라. 며느리 때문에 맘 상하지 말라고. 뭐? 당신 그랬어? 아니, 난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님,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왜 저랑 강우 아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대해놓고는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내놓으라니. 그러면 내가 내놔야 해? 내가 바보로 보이니? 그러자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씨는 이 난장판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너는 주부가 아니라 연기자를 해야겠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정 씨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재능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울던지 웃던지 어쨌거나 너희 보태줄 돈은 없다. 그리고 만약 시골집이 팔리더라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게 1,000만 원이 됐든 2,000이 됐든 그 돈도 아까워. 고마운 줄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10원 한 장도 줄 생각 없어졌어. 정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고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진짜로 안 주신다는 거죠? 이제 다시는 저희 안 볼 생각이신 거죠? 하, 집 안 사주면 부모 자식 인연까지 끊기는 건 줄 몰랐다. 그래야 한다면 그래, 안 봐? 나쁜 것. 정 씨의 말에 아들은 아이씨하는 소리와 함께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엎어버렸습니다. 팔에 쓸린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몇몇 바닥으로 떨어졌고 쨍그랑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순간 굳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 됐습니다. 너 상을 엎어. 그동안 혼자 계시는 어머님 걱정해서 주말에 애 데리고 찾아오고 전화드리고 며느리로서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머님은 모르시죠? 그냥 며느리라 미우시죠? 그래서 안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들이 확실한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한술 더 떴습니다. 어이가 없어진 정 씨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몇 마디 하기도 전에 거친 손길에 의해 밀쳐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날 밀었니? 큰 충격을 받은 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마터면 깨진 유리 위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여전히 씩씩거렸습니다. 저도 자식 생각 안 하는 부모는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 안 해요. 그때 정 씨의 휴대폰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정 씨는 전화를 받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번 전화가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하라고 아들의 번호도 남겼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은 화를 가라앉히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요? 2억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요? 정 씨도 정신없는 와중에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래 묵혀두니 이런 일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보다도 놀란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팔 거예요. 어머니 계좌번호요? 아, 예. 가계약금이요. 네. 보내드릴게요. 예. 아들은 얼떨떨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목돈이 생긴 것에 아직도 놀란 상태였습니다. 2억이라고? 2억? 하도 버려지는 시골 폐가들이 많아 골칫거리라고 뉴스에 나오니 아들도 그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팔려던 이유도 땅 때문이었습니다. 싸더라도 면적이 있기에 몇 천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2억이나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이 꽤나 받을 거라고 얘기했던 말도 흘려들었죠. 2억이래.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으며 제1인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엎어져 있는 정 씨를 보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순식간에 많은 감정들이 지나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들은 엉거주춤 손을 내밀며 정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정 씨는 것에게 뿌리쳤습니다. 2억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만큼 아들에 대한 분노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손으로 밀어놓고는 2억이라는 소리에 다시 손 내미는 아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 몇 푼의 금수만도 못한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그거 판돈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근한 목소리로 말한들 이 상황이 수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가지고 하는 소리니? 네? 아, 어머님이 그거 저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참 웃기네. 너희는 시골집 며칠 동안 정리할 때는 휴가 간다고 오지도 않고 파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었잖아. 필요 없다며. 그건 이렇게 비싸게 팔릴 줄 몰랐죠. 어머님, 저희 주시려고 마음 먹었으면서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너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푼돈은 내 노후 자금으로나 쓰고 나중에 손 벌리지 말라는 뜻이었잖아.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싸게 팔릴 것 같을 때는 준다고 그러시고 막상 큰 돈 생기니까 저희 주기 아까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폭력을 쓴 자식에게 내 돈을 줘야 하니? 이런 대화가 이제 와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폭력이라니요. 그냥 손을 휘둘렀는데 실수로. 어머님, 당장 나가라. 엄마, 아까는 너무 흥분해서. 나가라고 했어. 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며느리 역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얘기해요. 하지만 정 씨는 끝내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들네를 쫓아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한들 정 씨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이 정 씨에게 한 행동이 없던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엎어놓은 식탁을 사진을 찍고 무릎에 멍이 든 것까지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을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정 씨는 부동산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어떠세요?
대학가 근처라 월세 수입이 안정적이에요. 2억으로는 노후 자금에 보탤 수 있는 부동산을 살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고스란히 아들의 주택 구입 자금에 쓰일 돈이었습니다. 좋네요. 정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시골 땅 매도 계약과 오피스텔 매수 계약 모두 말이죠. 연금의 월세 수입까지 더하면 좀 더 여유로운 노후가 보장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문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정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자꾸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한 것만이라도 우선 어떻게 해주세요. 조사나 받고 와.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끼리 이래요? 가족끼리 폭력을 쓰는 건 말이 되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나는 이제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집도 팔아버리고 갈 거야. 정 씨가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는 그날 가슴 속에서 아들을 지웠습니다. 남들도 정 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없으니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하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은 결국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정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에게 정신적 타격은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 씨가 받았던 충격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 씨는 심적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줘서 훨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할 자식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홀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